주요 뉴스입니다.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김우진이 금메달을 따내며 임시연에 이어 이번 올림픽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양궁은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남녀 개인전까지 휩쓸며 사상 첫 5개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각국은 일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해공군 전력을 증파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상정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거부권 건의를 공언하면서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화재가 나 차량이 완전히 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건물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면서 밤낮으로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최소 열흘간 이런 찜통더위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더워도 너무 덥죠. 어제 경기도 여주의 기온은 40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가 넘는 기온이 국내에서 관측된 건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열사병으로 11명이 숨졌고 서울 잠실 야구장에선 관중 4명이 더위로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렬하는 햇빛을 피해 그늘에 자리 잡은 노인들이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등을에 땀이 다 젖어요. 정신을 잃기가 딱 좋습니다. 그 온도가. 어제 경기 여주의 점동면은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아 6년 만에 40도대를 기록했습니다. 1904년 기상관측 이래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대까지 오른 건 총 8번으로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도 관중 4명이 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도심은 보행로 옆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더 뜨거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는 42도에 육박합니다. 실외기 앞을 지나가면 이제 더운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솔직히 조금 기분은 좀 안 좋아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선 과열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 물놀이로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물놀이로 유명한 한 계곡에 가봤는데요. 현장에선 술판이 벌어지고 바위 위에선 다이빙까지 하는 등 안내문은 무시당하고 안전수칙은 아예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몰리는 국립공원의 한 계곡입니다. 높이가 3m나 되는 바위 위에서 사람들이 경쟁하듯 물로 뛰어내립니다. 다이빙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안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물놀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계곡은 밖에서 보기엔 얕아 보여도 곳곳에 2m가 넘는 깊은 곳이 있어 위험합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다 남은 술을 계곡에 버리고 일부는 취중 물놀이까지 즐깁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이미 뒷전입니다. 조금은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한 잔은 마셔도 평소에 수영은 자신 있죠. 해수욕장과 달리 계곡은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아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물놀이하다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대치 국면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입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만 30원으로 의결한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확정 고시됩니다. 올해 시급인 9,860원보다 1.7% 오른 금액인데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 급여는 209만 6,280원이 됩니다. 지난달 8일 창사일의 첫 파업에 나섰던 삼성전자 노조가 업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임금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만큼 준법 투쟁과 게릴라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노사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중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건물에서도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화물차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버린 화물차에서는 불꽃이 마구 튀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둔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한 대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엔진 고장이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갓길로 와서 운전자가 인식하고 세워놓고 내린 다음에 불 붙고 바로 119 와서 그냥. 다행히 운전자는 즉각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건물 사이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의 6층짜리 병원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금 운영이에요? 오늘은 저 안에서 일어나라. 아무도 5층만 공사 중이고. 1층에 있던 경비원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7시쯤엔 경북 경산시의 한 원단 보관 창고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왜 살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남성은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형사들 팔에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2일 새벽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A씨입니다. A씨는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손을 휘저으며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뺏어갔습니까? 몰라요. A씨는 당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를 하고 보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깨웠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도주한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근처 골목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혹시 따릉이 폭주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통 폭주족은 오토바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젠 공공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난폭하게 모는 따릉이 폭주족들이 논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예고하는 글까지 올렸는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따릉이 자전거 한 대가 인도를 빠르게 달립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위험천만한 고개 주행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탄 채 자신들을 뒤쫓는 경찰차를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따릉이 폭주연맹, 일명 따폭연이라고 자신들을 이름 붙여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벌이는데 주로 10대 청소년들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따폭연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서울 성수와 용산, 강남 일대에 모여 난폭 주행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파악한 경찰은 즉각적으로 경고한 뒤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사이카 순찰차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조로 기동대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집중 단속할 수 있게끔. 각 권역별로 일선서 경찰과 지역 경찰들이 단속에 동원됐고 다행히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도로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파 공작 훈련을 받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공작원 30여 명이 사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3년 만인데요. 당시 사형을 당한 뒤 안매장됐던 공작원 4명의 유해 발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자입니다. 북파 공작원 훈련 과정을 다룬 영화 실미도입니다. 실미도는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창설된 부대입니다. 31명의 공작원 가운데 7명이 혹독한 훈련 도중 사망했고 탈출 과정에서 버스 폭발로 20명이 숨졌습니다. 살아남아 체포된 공작원 4명마저 사형이 집행된 뒤 안매장됐던 어두운 역사입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안매장된 공작원 유해 발굴을 진행합니다. 이번 유해 발굴은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22년 9월 국가의 사과와 유해 발굴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통지, 시신 인도 이런 부분들을 유족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군 행정법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방부는 위원회 공고에 따라 신원식 장관의 사과문도 대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첫 공식 사과로 실미도 사건 발생 53년 만입니다.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제는 안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벽지리 묘지에서 진행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최근 북한 압록강 인근에서 대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지원 의사를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겐 감사하다면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성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홍수 피해에 나란히 지원 의사를 밝힌 한국과 러시아에 대해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호 물자 제공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언론의 수해 관련 인명피해 추산 보도에 불쾌감을 표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대남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거는 이전 정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테고 밀접한 그런 유대를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북한은 러시아에게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다면서도 직접적인 지원 요청은 하지 않아 자력으로 수해 복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0% 넘는 지지로 당대표 연임에 한 발 더 다가섰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선 민영배 후보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민주당 텃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에서 83.61%, 전남 지역에서 82.48%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86.97%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방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쌀값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대체? 전북에 이어 두 자릿수 득표를 이어간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 11.49%를 기록했지만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호남 당원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셔서 하여튼 힘을 많이 얻었고요.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변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 있었습니다. 광주 현역 국회의원인 민영배 후보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27.77%와 21.68%를 얻으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하위권에 머물렀던 민 후보는 김병주 후보를 제치고 당선권인 5위로 올라섰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대역전의 태풍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경기 지역에서 순회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단 8월 처음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벌였는데 그제 0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31시간 만에 자동 종결됐습니다.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강성 귀족 노조에 불법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통과를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법안은 지난 20일 국회에서도 통과를 했지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폐기됐었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 제2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여당이 반대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최혜병 특검법과 방송4법,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인데요. 결국 야당 주도로 법안 상정,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 종결 후 또 표결 통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일방 독주로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요. 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곧 국회 무시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당직 인사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 총괄 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유력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론 김상훈 의원이 의총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임명될 전망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지도부 인선을 놓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결과를 보면 친한계 인사들이 대거 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임 홍보본부장은요, 장서정 전 비대위원이, 또 수석 대변인은 한지아 의원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대변인단에는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 정광재 전 대변인 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친정 체제를 구축한 한동훈 대표는 이젠 민생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워 야당에 맞설 전망입니다. 안보는 민생입니다. 물가도 민생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도 당연히 민생입니다. 저희는 민생을 제1순위로 생각하는 정당이고 그걸 실천으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았는데 대통령도 오늘 휴가를 떠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나서서요.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 전국 구상에 나섭니다. 약 4박 5일 정도로 지역 곳곳을 들릴 예정인데요. 군 시설을 찾아 군 장병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합니다. 작년 휴가와 비슷하게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휴가 기간 동안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될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미국은 군함과 전투기 등을 급파해 이스라엘 방어를 준비하고 있고 각국에서는 자국 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최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오늘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의 말을 인용해 현지 시각 5일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전문가들도 시점이 다를 순 있지만 보복을 피할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سيادة إيران يبدو لقضايا المنطقة وهنا يظهر أن المنحى سيأخذ 이스라엘은 이에 대비해 군사 훈련 수위를 높이고 구급 대원 비상 훈련을 하는 등 경계 태세를 높였습니다. 미국도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에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하는 등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We've now added additional naval and air assets to the region to help defend Israel again. I think we've proven time and time again. 주변 국가들은 고조된 긴장감에 이란과 레바논 등 위험 지역을 방문한 자국민에 최대한 빨리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Dans le sens où le danger est présent et on ne sait pas où il est à n'importe quel moment, mais on n'a pas vraiment ressenti de peur au centre de Beyrouth depuis la dernière frappe. 국제적으로 중동 전쟁 확전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학교와 피란촌을 추가로 공격하며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에선 똑같은 지지율이 나오면서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CBS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50% 지지율로 49% 지지율을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은 각각 50%로 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주별로도 대부분 지지율이 같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을 찍겠다는 흑인 유권자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였을 때 73%에서 81%로 늘어나면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을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새로운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고 이번 주 경합주 동반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When your entire economic agenda is designed to prioritize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over the middle class.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경합주 유세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 공략에 나섰습니다. So we have to work hard to define her. I don't want to even define her. I just want to say who she is. She's a horror show. She'll destroy our country. 한편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어느덧 7개월째입니다.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원을 하거나 해외 취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의사들이 빠져나간 병원들은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문까지 닫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노태현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한 전공의 수백여 명이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강연 주제는 정형외과 초음파 이론인데 사실상 전공의들의 병원 개원을 돕는 겁니다. 의사협회와 공조하여 개원과 선생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을 이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보자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를 모집한 지 2시간 만에 자리가 다 찰 정도로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2시간 만에 250분이 차가지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 몰랐습니다. 지역 의사회들도 개원에 대비한 실무 교육을 준비 중입니다. 아예 해외 병원으로 가려는 전공의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떠나겠대요. 똑똑하니까 미국 가면 환영받거든요. 전부 미국 의사 시험 친다는 거예요. 다 떠나요, 다. 실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률은 1%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이 저조하면 의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개혁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데 전공의들이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긴 역부족이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이 금액이 큰 여행 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중국 판매사들이 상품을 회수하면서 해외 직구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감온도 35도의 폭염 속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가 결제 대행사 본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족 여행 상품으로 900만 원이 넘는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기다려라. 지금 불안하죠. 우리는 안 해주는 건가? 지금 뭐 여행도 못 가고 있고 2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 카드사는 결제 대행사에서 환불 신청이 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결제 대행사는 여행 일정이 확정돼 결제가 이뤄진 만큼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환불 주체를 따지는 절차가 이어짐에 따라 상품권과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해 중국산 로봇 청소기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 중국 판매사들이 상품을 회수하면서 돈만 내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린 시간도 있는데 물건을 안 보내주는 상황이라 이제 피지사에서는 배송 중인데 우리가 환불을 왜 해주냐.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와 결제 대행업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 공급도 걱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도 이맘때 여름철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이 수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입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에어컨과 선풍기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덥지는 않지만 습하고 해서 에어컨을 켜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또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켜야 되고 그러니까 제습하고 또 이게 냉방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계속 틀어놓고 있는. 지난달 말 전국적인 장마가 끝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에어컨의 경우 지난 2주간 매출은 작년에 비해 15%가량 늘어났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찬바람이 소비자를 붙잡는다고 생각하고 문을 연 채 영업하는 상점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기준 원전 생산 전력의 7% 수준을 담당한 신한울 원전 1호기의 고장은 전력 수급 관리의 부담 요인입니다. 전력 당국은 긴급 설비 점검에 들어가며 산업계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후 5시나 6시 사이에 하절기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예비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최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여름 전력 수요 최대치인 93.6기가와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 중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란 시장의 기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은행권의 금리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최근 예금 상품의 금리를 잇따라 내렸는데 이 대출 금리는 시장과 반대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추가하는 등 이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혼란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이 경쟁률이 50대 1에 달하며 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청약엔 1,300가구를 모집하는 데 50만 명이 넘게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도권 청약이 경쟁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동물 판매업소에서 가능한데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중국에는 요즘 떠오르는 관광지가 있다는데요. 전통적인 것에 현대인들의 발걸음을 하게 만드는 요소를 더해 인기라는데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중국 동부 장시성의 만수궁인데요. 고대 건물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융합해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전통 공연도 보고 고대 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데요. 전통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잘 보존된 역사를 후대에 널리 알리는 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보이네요. 파리올림픽 전부터 센강의 수질 논란이 계속 있었죠. 올림픽이 진행 중인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번 파리올림픽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죠. 바로 센강 수질입니다. 눈으로 봤을 땐 센강의 수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최근 폭우로 수질에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일요일에 예정됐던 트라이애슬론 수영 경기도 취소됐는데요. 하루빨리 수질이 개선돼 경기가 원활히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여기 진흙투성이의 거리를 빠르게 질주하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물소인데요. 태국에서 펼쳐진 물소 경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50마리 이상의 물소들이 약 200m 길이의 진흙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경기는 단순히 달리기 속도를 경쟁하는 경주가 아닌 농사와 관련된 전통적 관행을 나타내는 경기입니다. 1800년대부터 농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들소들의 역사적 역할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물소가 달리는 것을 쟁기질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산업화로 사라지고 있는 관행이지만 경기를 통해서라도 물소의 중요한 역할을 기억하고자 한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죠. 지금 옆자리에 반려견과 함께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어디가 얼마나 아프고 불편한지 알아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요, 이걸 AI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박통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반려견 눈앞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자 앱이 눈을 스캔합니다. 잠시 뒤 반려견이 유루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눈물과는 다르다고 감지된 이상 징후는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치아를 찍으면 치주 질환, 걷는 모습을 촬영하면 관절 질환까지 진단하는데 이 기술에 AI가 적용됐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위해 반려동물 질병 관련 250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수의 전문가 검증까지 거쳤습니다. 한 10년 이상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의외로 사실은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앱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몸을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업로드하자 심장 크기에서 문제점이 포착됩니다. 전문가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심장 크기를 AI 판독을 통해 15초 만에 측정하는 겁니다. 반려견에 집중됐던 초기 진단 서비스가 반려묘까지 확대됐고 흉부와 복부 등 47종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 호주와 북미 진출에 이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단이라는 거는 되게 확실성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 확신을 가지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땐 좀 크로스 체크 개념, AI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한다면은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데는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족 인구만 1,500만 명 시대. AI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테크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우리 몸의 쓸개와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기관들인데요. 요즘 너무 기름지고 열량도 높은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이 쓸개와 췌장에 과부하가 걸려 망가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나빠지면 낫기가 어려워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한 부위인데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신용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콕콕 쑤시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70대 환자. 결국
담석증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찌르고 좀 아프고 그래서 검사를 여기서 한 결과 혹이 있다고 그래요. 암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고 보니까 담석, 돌이더라고요. 장 씨처럼 쓸개와 췌장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쓸개에 담석이 생긴 환자는 5년간 약 25% 늘었고 췌장암 환자도 5년 동안 3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쓸개와 췌장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원인은 기름지고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소화할 때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즙이 지방 덩어리를 쪼개고 췌장이 분비하는 효소가 지방을 분해해 흡수합니다. 지방 비중이 높은 식단은 소화에 관여하는 쓸개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쓸개와 췌장 질환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게 특징인데 위쪽 배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유 없는 소화불량에 황달까지 생긴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쓸개와 췌장에 생긴 암은 위나 대장 등 다른 소화기관보다 낫기가 어려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몸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 시에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 주사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후가 안 좋고 또 재발도 잘하고. 의료진들은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줄이고 굽고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도를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제 못지않게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의 한낮 기온이 35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기 현재 곳곳에서는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나 곳곳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씩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7.6도로 출발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전국적으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목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릉에서는 오늘로 1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열대야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적절한 수면 온도가 18도에서 22도인 걸 감안하면 25도 이상은 높은 기온입니다. 따라서 침실 온도는 20도 정도로 약간은 시원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잠들기 2시간 전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불면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식사를 하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